3월 9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올해 6년째가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름대로 미쓰리는 올해 어떤 장이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좀 갖게 됩니다.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2018년도 말에 해드렸는데 2019년을 제가 보내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미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금리를 인하했고 연달아 금리를 인하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글쎄요 일이 좀 커지나 보다.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쁘게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시장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연준은 연초에 올해 금리를 동결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연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연준을 등 떠밀어서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댐이 있는데, 즉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가둬놓은 댐이 있는데 그 댐을 과연 누가 붕괴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중국의 금융위기를 예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글쎄요. 중국의 금융위기라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몇백 년 동안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자부했던 월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데 중국은요, 금융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있나요? 아직 걔네는 허접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유동성을 가둬놓은 댐에 중국의 금융위기 꽝 해서 그 중국의 금융위기가 그 유동성을 가둬놓은 댐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리스크. 그러니까 댐에 쥐 오줌만큼 구멍이 나는 거죠. 그 구멍으로 그 유동성이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고 그 구멍이 금을 만들기, 그러니까 금을 가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안에 가장 덩치가 큰 녀석, 그리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일으킬 녀석, 바로 중국의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을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좀 걱정스럽다 그랬잖아요.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는 것이, 그리고 연달아 인하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돼서 이런 지경까지 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필 연초부터, 그죠? 우리 작년 12월 달에 얼마나 분위기 훈훈했습니까? 물론 미쓰리는 걱정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미쓰리 너 너무 걱정한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고장난 시계니 야 너 그렇게 맨날 안 좋은 얘기 할 거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방송 때려쳐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작년 연말에 분위기가 훈훈했단 말이에요. 그죠? 악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악재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누리기도 전에 코로나19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레바논이란 나라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요. 9일날 만기 도래하는 10억 달러 유로본드 상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레바논이란 나라를 아마 처음 언급한 것 같아요. 그죠? 걱정스러우면은 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이 정도. 그죠? 근데 레바논이란 나라가 일명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단순히 3월 9일에만 만기 도래하는 유로본드가 있는 게 아니라 4월 달에도 7억 달러가 있고요. 6월 달에도 6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레바논에서 IMF와 협의하겠죠. 야, 우리 구제금융 좀 해줘. 그러겠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해주라고 할까?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더 염려하는 건 뭐냐면 레바논의 이번 디폴트가 다른 신흥국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걔네가 디폴트 되고 끝날 거예요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미쓰리 생각은 이런 겁니다. 혹시 그 유동성 때문에 구멍을 내는 애들이 레바논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바논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렸는데 레바논이 못 갚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되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상황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서민들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테랑에서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그 유아인 씨가 그 조태호인가요? 예. 그 재벌 3세의 역할을 한 유아인 씨가 정말 기가 막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즉 그 얘기는 맨날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굴러왔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있는 자들한테만. 제가 정확히는 언젠지는 기억을 좀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능글능글하고 뻔뻔스러워질 때가 됐겠죠. 그런데 예전에, 증권 영업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파릇파릇했던 그때, 어떤 고객한테, 돈 많은 고객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뭐였냐면 아마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제 유가가 기름값 비싸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억양과 그 멘트를 그대로 인용하면 기름값 싸면 정말 개나 소나 다 차 끌고 와가지고 그냥 도로가 엉망진창 되는데, 기름값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름값이 부담되니까 차 안 끌고 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싱싱 속도 내면서 달린다 이거죠. 제가 그 파릇파릇하고 순진하고 그랬던 그 나이 때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저한테는요, 컬처 쇼크였던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힘들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IMF 직후에 증권회사 입사해서 그 일명 중산층들이 넘어지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요, 정말로 힘들었죠. 그죠? 정말로 힘들었지만,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을 잃어도, 주식해서 돈을 잃어도, 있는 자들은요, 정말 여유자금으로 주식하는 거니까, 까짓건 또 벌면 되지. 세상에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 있는 자들은 금융위기 때 돈을 잃어도 아깝긴 하지만, 속상하긴 하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정말 죽을 만큼 속상합니까? 일반인들. 그죠? 대출받아서 주식하고, 특히 그때 적립식 펀드가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아작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2008년도에 예를 들면 여러분 2008년도에 비행기가 안 날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금융위기고 나발이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유, 야, 오히려 위기일 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더 대접받는다고. 그런 것처럼 금융위기 때 힘든 사람은 죽어 하지만 있는 자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예,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 예, 힘들게 합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나 일본 여행 가야지? 일본 여행 갈 수 있어요? 더럽게 까다로워졌어요. 야, 치사해서 안 가고 말어. 할 정도가 됐습니다. 즉, 금융위기 때는 일반인들이 죽어 했지만 있는 자들은 계속 소비와 그 무언가를 풀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 글로벌이 멈춘 것 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고 막 잘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동안에 멈춰졌던 이 정지돼 있으면서 이 숨겨왔던 어떤 그런 감춰졌던 아니면 억눌려왔던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과 그런 후유증이 저는 하반기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지는 과정에 레바논만 디폴트 될까요? 다른 나라들, 저는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예. 국가 부채가 빵빵한 데다가 이탈리아 민족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를 확 잡지 못하고 있어요. 사망자가 우리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 전 인류는 빚더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후유증이 없을까요? 저는 레바논의 디폴트가 다른 신흥국까지 전이 되지는 않을 거다. 뭐 당장은 그래 보입니다만 저는 지금 문제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죽어라 하는 문제들이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뭔가 회복될 것 같다는 그 순간 터질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작년 말에 정말 악재가 없어 보였을 때 제가 걱정했잖아요. 미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막 문제들이 터져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뒤통수를 빡 치는 일이 터지더라.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그 얘기 작년 12월 달에 해드렸어요. 언제? 시장에 악재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그때 들으시면서 쟤는 저가신하는 저거 염려증 있다고 하더니 너무 심각하구만. 저거 환자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마치 제가 겪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이런 진행 상황은요. 그냥 세상의 진리이자 섭리 같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우려하는 거는 레바논의 디폴트가 다른 신흥국까지 퍼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코로나19만 잡히면 문제가 해결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뭐 지금 뭐 연준도 금리 나고 여기저기서 경기부양책 쓰고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19만 잡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뭐 개인 매수 그다음에 2,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발생됐죠. 그리고 그때 저가가
2001년 9월 달에 찍은 코스피 저가가 46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계속 테러의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7월 달에 드디어 코스피는 2000을 찍습니다. 2001년도 9월 달 전에는요, 코스피가 2000을 찍었던 적은 없어요. 대신에 1000포인트까지는 갔었습니다. 이 1000포인트까지 가게 된 그 저력의 힘이 뭐였냐면 바로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였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7월 달에 2000포인트를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2000포인트 시대가 오는구나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바닥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아니, 463포인트, 9.11 테러 전에 1000포인트 찍었는데, 사실 그 1000포인트도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야, 1000포인트, 뭐, 안착하냐, 지키느냐, 뭐, 이랬는데, 갑자기 9.11 테러 터지는 바람에 거의 반토막도 더 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1000포인트가 꿈의 코스피 지수였구나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2007년도 7월 달에 2000을 찍었습니다. 이때 2000을 찍은 저력이 뭐였습니까? 바로 미래에셋증권의 적립식펀드였어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그 적립식펀드의 영향으로 다른 증권사들도 적립식펀드를 겁나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인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적립식펀드를 가입해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미쓰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증권회사 브로커들 사이에 아침 8시 20분이 되면 전일 미래에셋증권이 매수한 종목들이 찌라시로 돌았습니다. 그 종목만 따라서 하면 대부분 다 먹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의 쏠림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2007년 7월 달에 2000포인트를 찍고는 2008년도 10월 달에 약 1년 정도 됐을 때 코스피는 얼마까지 추락합니까?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892포인트까지, 즉 반토막 이상이 작살납니다.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 제로금리, 미국의 양적 완화, ECB의 통화정책 완화, 뭐 각국의 정책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2000포인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악재가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2015년에 중국이 경제성장률 7%가 안 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휘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했어요. 그리고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도에 4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2016년 1월 달에 중국이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개박살나서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동결이라든가 혹은 돈을 더 푸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동성이 거의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의 가속도 덕분에 코스피는 2600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해요? 3000포인트 타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3월 9일 현재 2000포인트 아래에 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는 목숨만큼 중요하고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렸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목숨만큼 목숨처럼 중요하게 지켜야 되지만 성공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지라고 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랑 꼭 결혼하는 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나 올해는 뭐를 해야지라고 어떤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위해서 목숨처럼 무언가를 막 추진하고 막 내 올해 뭐 세계 여행 가야지 어디 어디 가야지 막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돈을 모았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지금 되게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딱지는 붙지 않을 만큼 내가 우리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지 라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 딱지 붙을 수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즉 미쓰리가 2000포인트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고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0포인트라는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2000포인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즉 2000포인트를 깨면은 연기금 같은 애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다시 올려낸다든가 아니면 기관이 매수시킨다든가 그런 지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600포인트를 받기 때문에요. 2000포인트가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인식이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쓰리 생각은 2600은 그냥 유동성이 만들어 놓은 그냥 버블인데 어쨌든 코스피 시장으로 2600포인트를 받고 전문가들이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 특히 2000이 깨진 이 상태에서 개인들이 봤을 때는요. 주식시장이 매우 저렴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럴 때 무슨 얘기예요? 낙폭과대 종목 분할 매수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면 뭐라 그래요? 현금 가지고 계셨어야죠. 아직까지 안 팔았어? 그런다고요. 제가 그거를요. 20년 동안 당한 사람이에요. 자, 개인들이 제가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개인이 이렇게 매수해서 시장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장담하잖아요. 대한민국 증시는 언제 올라가요? 개인들 털릴 거 다 털리고 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살 돈도 없고 이제 시장 더 빠지려나 봐. 나는 돈이 있어도 이제는 무서워서 시장이 못 들어가겠어. 그리고 엄두를 못 낼 때 그때 조용히 소리 없이 누가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서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때 이제 그 외국인들의 백을 믿고 누가 막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까? 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인 사고, 기관 사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온 다음에 더 갈 겁니다 하면 그때 이제 개인들이 그래, 이제부터 사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그때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주식,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 사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장. 근데 그런 분들이, 어머, 나 주식 개뿔도 모르는데 주식 샀는데 나 돈 벌었어. 나 아무래도 전업이 내 체질인가 봐. 회사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분들이 2018년도 장을 견디시면서 제가 되게 안쓰러워했잖아요. 그런 분들 불쌍하다고. 어떻게 이 시장을 감당하실 수 있냐고. 것처럼 늘 개인이요. 개인은 한 번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자, 물론 한 번도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언제? IMF 전에요. IMF 전에, 왜? 그때 IMF 이후에 대한민국이 외국 시장에, 금융시장에 이렇게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회사 브로커들이, 증권의 영업사원들이 뭐 외국인 수급 같은 거, 뭐 글로벌 증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때 증시는요. 구멍가게였단 말이에요. 구멍가게여서 나름대로 아기자기했어요.
예, 작전도 아기자기하게 먹혔고, 그때 오히려 개인들이 서로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재미있는 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그 캐퍼가 10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커지진 못했습니다만 개인들이 나름대로 치고받게 하기엔 재미있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요, 외국인들의 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힘이 없어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산다. 아, 개인들이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요, 지금 사고 있는 개인들 다 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갑자기 시장이 여러분 이번 주 아니라도 만약에 반등이 확 온다 그랬을 때 그때 갑자기 또 달러가 약세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사주고 그랬을 때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빨간색으로 사고 있고 그때 그날은 이제 개인이 시퍼렇게 팔잖아요. 그런 개인은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사가지고 단타 쳐서 막 먹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텀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 특히 2000포인트가 깨져도 다시 안착할 거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개인들이요 다 털릴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몸담으면서 온몸으로 겪은 경험담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증권사 브로커에 있을 때 우아하게 삼성전자를 매매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전 삼성전자를 한 번도 제가 사본 경험이 없어요. 이 바닥에서 세력주, 작전주 이런 것만 매매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개인들의 성향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한다. 2000포인트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가 이제 깨져도 다시 회복될 거고 깨져봤자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지금 이렇게 금리를 풀고 예산을 확장시키고 하는 거면 금방 안정을 취할 거야. 나는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들이대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네요. 2001년도 9월 달에 9.11 테러 전에 고점이 1000포인트대였으니까 9.11 테러가 463%면은 거의 한 6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거죠. 50 넘게 하락한 거죠. 그리고 2007년도 7월 달에 2000포인트가 갔는데 1년 만에 892포인트까지 간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0포인트까지 디스카운트 된 거죠. 자, 만약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전개가 된다면 2600포인트, 한 2600, 2500 정도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그 정도에서 60포인트 정도 디스카운트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2008년도 리먼은 그 금융위기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는 한 방 빵 터져가지고 바닥 팍 찍고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번은 이렇게 코로나19처럼 계속 그냥 질금질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렇게 질금질금 빠져나가면서 오랫동안 진부하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개인들이 주도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IMF 이후에 외국인들에게 금융시장을 개방된 이후로는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매수해서 2000포인트 회복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이제 2000포인트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안착해야 돼, 목숨만큼 목숨처럼 중요하게 지켜야 돼, 라는 그 지수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손을 벌려서 잡을래야 잡기 어려운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600포인트 갔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2500포인트, 2600포인트는요, 손을 뻗어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지수가 될 거라고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참 기분 나쁜 게, 예, 제 말이 맞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예, 제 말이 맞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어머, 여러분, 주식 사셔야죠.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 증시 내에서, 시장 내에서 변동성은 보이니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냥, 예, 파도 타기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주 동안,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 3% 넘게 하락하면서 김 팍팍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는 시점에 이번 주에 큰 반등이 오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0포인트 아래에서 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성 보이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지난주처럼 크게 어떻게 지수를 이렇게 확 반전시키는, 급반등시키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예, 이번 주 한 주 어려운 시장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